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실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은 350명에서 400명 정도였는데 2배가 넘는 약 90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준비하는 저희도 깜짝 놀라고 서강대 측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일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짚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그 한은 총재를 하시면서 던지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키다리 아저씨 하면 뭔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뭔가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별명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하버드대 총장을 지내시고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내셨던 레리 서머스 박사님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으셨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치셨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IMF 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역임하시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 현장을 매우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시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창용 총재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의 답변은 신중하고 균형감 있는 리더십,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키다리 아저씨 이창용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선 장관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오늘 전성원 총장 대리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총장님 그리고 김상영 총장님 외에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전함을 아직 다 기억을 못해서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신 학생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학교만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박영선 원장님이 처음에 멘토링 센터를 한다고 하고 저는 그걸 모르고 점심을 하는데 그 멘토링 우리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 제가 IMF 있을 때 멘토링해서 굉장히 감명 깊은 게 있어서 한국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몇 명쯤 오는데 한 3, 40명 오면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답을 했는데 갑자기 카톡을 보냈는데 이만한 사진이 걸려있고 몇백 명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여러 훌륭한 분이 많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멘토링을 할 정도로 좋은 삶을 살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질문도 그런 건 물어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거는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 사람으로 국제기구에 2군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하는 데하고 IMF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운이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두 국제기구에 어떤 인연으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한 10몇 년 바깥에서 일하면서 저 가기 전에 사실 정부에서 잠깐 일해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런 건 참 다르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다른데 이런 건 우리나라에 좀 도입하면 참 우리나라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한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의 총재로 우연하게 오게 돼서 사실 지금 그거를 실현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점을 하나 이런 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혹시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은 그 중에 IMF의 멘토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뭐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 경험을 통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쪽이 좋을까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ADB는 어떤 조직이냐면요. 66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후진국을 도와주는 여러 국제기구가 있는데 ADB는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가 있고요. 그 아시아를 도와주는 아시아 국가의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꼭 아시아에서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일본이 대주주지만 미국 등 한 69개국이 기본적으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대주 중에 한 명이고 전 지금은 현재 49개 국은 아시아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주로 디벨롭먼트 뱅크라서 이 저개발국에 그랜트나 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또는 아니면 무상 원조를 해주고 그 원조 사업을 해서 다리도 놔주고 길도 놔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서 칩 이코노미스트로 경제 연구를 하는 연구원 ADB의 연구원을 하나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마닐라에 있으면서 일을 했고요. 거기서 제가 IMF로 옮기게 됐는데 IMF는 참 이게 인연이 우리나라하고는 얘기를 안 해보지만 여러분은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97년에 그 아시아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벌어서 여러분도 아마 읽으면 외환위기라고 표현 안 하고 IMF 위기라고 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IMF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브레슨 우드 체제라고 해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근본위 제도가 이렇게 있다가 전쟁이 나면서 그 근본위 제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시 근본위 제도를 중심으로 한 환율, 각 국 간의 환율이나 이런 금융 안정을 어떻게 담당할 거냐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으로 유럽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유럽의 부흥과 또 이 저개발국의 부흥을 위해서 아까 ADB와 같은 개발은행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 당시에는 IBRD라고 부르고 지금은 월드뱅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UN이고 그래서 UN과 IMF와 월드뱅크를 브레튼 우드 기구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2차 세계 이후에 전 세계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제기구가 됐고 그 당시에 IMF하고 월드뱅크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화이트 재무장관이고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시경제학의 대가인 헤인즈가 주도를 해서 지금 뉴햄프셔에 있는 브레슨 우드 홈페이지라는 데서 어그리먼트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근본위 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MF가 이제 역할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IMF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서베일런스라고 해서요. 각 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커먼 구슬을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바람직하냐. 각 나라의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바람직한지 하는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서베일런스라고 하냐면 IMF는 이 국제 조약에 의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IMF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으로. 그래서 IMF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이 서베일런스에서 옵니다. 다른 국제기구들은
강제적으로 어떤 그 나라의 정보를 가질 수 없는 반면에 IMF는 매년 각 나라가 통계를 IMF에 제공하고 IMF에서 질문하게 되면 그 나라 정책이 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한 군데 다 모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한 몇 개월 전부터 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보다도 더 빠르게 그 나라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베일런스라고 부르는 거가 그 IMF 힘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 국제기구를 IMF도 봤지만 국제기구 중에서 제일 힘 있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IMF라고 합니다. 제가 일한 경우나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각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기구는 국제기구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IMF 힘이 바로 그런 조약에서 오고 서베일런스에서 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지원하는 랜딩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발은행하고 다른 거는 개발은행은 좀 후진국이나 이런 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라면 IMF의 랜딩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가 생긴 나라들 그래서 꼭 이게 후진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통해서 선진국도 포함해서 금융위기가 생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를 조언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는 일을 합니다. 돈만 빌려주면 다시 안 갚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가 금융위기를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아시아 위기가 생겨서 태국, 인도네시아 다 위기가 있고 우리도 위기가 겹쳤을 때 IMF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MF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냥 거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컨디셔널리티라고 부르는 그 조건이 걸리게 되고 그 조건에 뭐 은행을 몇 개 문 닫아라, 재정 적자는 어떻게 없애라, 통화는 어떻게 해라, 이자율은 어떻게 올려라 이런 것들을 다 협상을 통해서 하는 그게 그 당시에 너무나 가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됐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랜딩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IMF에서 온 국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고 나면 제가 IMF 국장으로 가게 됐을 때 모 일간지에 드디어 저승사자가 한국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프로그램만 하니까 IMF에 대한 인상도 나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위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정책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을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지금 여기 저개발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개발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자문이 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강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써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저는 근데 그럼 어떻게 ADB하고 IMF에 연결돼서 가게 되냐?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온 거가 제가 의심하건데 혹시 박 장관님이나 서강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 강연을 선전할 때 이거를 들으면 이창용 총재 교수가 어떻게 IMF에 취업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짓된 소문을 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사실은 갈 의도해서 간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왜냐면 저 잘났구나 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 지나고 보니까 왜 제가 국제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저는 처음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로체스터 대학에서 교수를 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온 다음에 그냥 교수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개 논문 쓰고 젊은 학생들이랑 밥 먹고 얘기하고 너무 좋아서 교수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97년에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이상하게 제가 레리 서머스 얘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미국에 재무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졸업생 있는 친구도 알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협상하고 막 이러니까
경제학도 좀 알고 영어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IMF 사람들도 오고 그때 우리나라 구조조정, 은행 구조조정하고 막 은행 파업하니까 IB라고 국제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도 오고 막 이러면서 정부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경제학을 그때만 해도 한 박사과정하고 뭐 한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쓸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수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를 하지만 그러니까 교수라게 근데 그 당시에 꼭 우리 교수뿐 아니라 노벨상 받은 사람도 왔었는데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힘든데 와서 그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이게 쉽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건강하게 평소에 잘 지내면 이런 일 안 생겨 뭐 일종의 좀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좀 경제학자로 하는 거잖아요. 위기가 왜 생겼냐 뭐 이런 거 설명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문제가 됐을 거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리그레이션 돌려서 그걸 설명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실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는 환자가 피를 흘리면서 막 길거리에 뒹굴고 있으니까 실제로 칼을 대고 이거 은행은 어떻게 닫고 어떤 순서로 닫고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되면 그래서 기업이 망가지고 그 기업은 어떻게 도와주고 그때 어려워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막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그럼 그때 법이 뭐가 필요하고 막 완전 디테일로 가는 건데 그런 디테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큰 그림만 알았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경제학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환자가 막 뒤들고 그러면은 저거 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라고 처음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넘게 경제학을 했는데 내가 하는 건 정말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교과서하고 논문 쓰고 이런 거를 좀 덜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정책 연구라고 하는 정책,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관심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정부 정책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 가게 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저가 썼던 신문 칼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데려서 그때 백영선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많이 뵀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G20이라고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는 G20 서밋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G2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G20에 우리가 의장국을 할 때 쇼파라고 해서 의장국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안건을 다루는 그런 일을 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교나 국제 업무를 하게 됐는데 가서 처음으로 이게 정말 재밌고 많이 배울 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작은 방에 가봤어요. 이 얘기를 써놓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G20 쇼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의장국이 내년에 그 다음에 몇 개월 뒤부터 의장국을 하는데 그때 의장국은 미국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캐나다 우리가 그 다음에 공동 의장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을 가는데 이제 처음 해보니까 막 열심히 그동안 있었던 일 막 다 읽고 막 회의록 정리하는 거 읽고 갔어요. 갔는데 딱 회의를 하는데 프로만이라고 미국 시업한데요. 저를 좀 예전부터 알던 친구인데 너 조금 있다가 저희 옆방에 조그만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거기 제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라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여섯 개 나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는 뭐냐면 좀 이따가 저희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결정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별 어려운데 지금 유럽 애들이 지금 이걸 결정했는데 유럽 애들 마음 정했니? 이렇게 유럽에서 어렵다. 아직 못 정했다. 그러고 막 일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만 주면 유럽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이번 말고 다음번 회의에서 어떤 걸 정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더니 저보고 네가 의장인데 네가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다. 의장이라. 한국에 얘기하는 캐나다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이번 회의에서 좀 가만히 좀 있다가 있고 얘기 듣다가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걸로 좀 가자. 뭐 이런 얘기에 기본적으로. 그럼 이 자리에 없는 데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좀 할게. 뭐 이렇게 하고서 조그만 방에 회의를 끝나고 진짜 회의를 딱 하는데 오후에 한 3시간 회의를 하는데 그 방에 없던 사람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데 근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아유 잘 안 되는데 다음에 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
그 결론이 딱 끝나고 3시간 후에 끝나고 하니까 의장이 이런 이유에서 열심히 토론했는데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비행기 안에서 읽을 때 잘못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서류를 볼 때 누구는 내가 어떤 회의에 가서 막 이런 얘기 됐습니다, 저런 얘기 됐습니다 이렇게 쫙 써 있는 걸 보고 이 외교관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외교관은 작은 방에 안 갔던 사람이고 작은 방에 갔던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중요하게 의사만 딱 정리한 거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 회의록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이게 전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정말 첫날 느꼈습니다. 이게 뭐 모든 걸 좀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의장할 때 사실 아무 위상이 있어서 일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전화하고 조율하고 협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 G20 셔프하무가 정말 누구도 배우기 어려운 이런 기회를 제가 운이 좋게 받은 거고 특히 의장을 한다고 하는 거 의장이 아니었으면 전혀 그런 기회를 못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의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G20 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율한다는 것 그 뒷얘기를 다 아는 건데 그런 기회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저는 굉장히 큰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가 G20 회의를 갈 때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여러 공무원들이 배웠던 거가 굉장히 한계가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G20의 가장 큰 이슈가 중국이 굉장히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인데 그래서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왜 중국이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파냐 지금도 요새 그런 얘기 있지만 그게 큰 싸움이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미국 중국 사이에 이런 갈등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조화시키고 뭐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위상이 이렇게 커졌구나. 그 당시만 해서 G2라고 막 불러서 지금도 그렇지만 2010년에 G2라고 불렀었고 중국 특히 아시아의 위상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중국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국 전문가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만 중국이 이미 커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커지면 아시아도 같이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의 전문가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 아세안이라든지 한국 이런 데가. 대한 전문가들은 특히 이렇게 각 나라마다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에서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는데 아세안이나 이런 건 전체를 어우르는 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니치 마켓이 보이고 좀 빈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수를 할 게 아니라 아세아 전문가가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적으로도 재밌고.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ADB의 그 당시에 이종화 교수님이라고 고대 교수님이 취미카노에서 하셨는데 들어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갈게 그리고 막 그 자리에 나 어플라이해서 갈게 그랬는데 또 이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ADB의 취미카노에서 가서 3년 동안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많이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가야 되는데 IMF를 가야 되는 여러 이유가 IMF는 물론 저 유명하고 더 좋은 기관이라 같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아시아 쪽에서 많이 배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만 해도 통일이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막 통일을 막 얘기 많고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그 연구도 좀 하고 투자도 해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이 열리면 ADB 가가지고 있으면 인맥도 있고 돈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열리면 ADB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실제로 북한이 열리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런 얘기하면 ADB 친구들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 ADB하고 월드뱅크는 뒤고 북한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데가 IMF입니다. 왜냐하면 IMF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이 국제기구로부터의 이 원조를 못 받아요. 근데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각국 국제기구에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고 제도가 어떤 거가 알려져야 돼요. 그거를 결정하고 연구하는 게 IMF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나라가 국제기구의 멤버가 되려면 ADB의 멤버가 되든 월드뱅크의 멤버가 되든 멤버가 되려면 그 나라의 GDP가 얼마고 GDP가 얼마니까 그 나라가 담당해야 할 분담금이 얼마다 이런 거 결정을 해주는 거가 IMF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 나라에 대한 스터디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는 ADB를 가면 북한 연구나 이런 거에 제일 먼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IMF를 가야 그게 처음 시작해서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IMF 디렉터 자리가 났고 또 그때 ADB에서 아시아 연구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크레딧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총재였던 마담 라가드가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IMF에 가서 이런 한 10년간 있었던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 모든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요. 이 시리즈를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IMF에 가서 일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거가 뭐냐 몇 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하고 제가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 입장이 있고 저는 이제 장으로서 IMF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일하는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맞는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저는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아서 그 기관들의 운영을 하는 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면요.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IMF가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리뷰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일하고 금융위에서 일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장관이 관심사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보면 태스크포스 팀을 뽑아요. 잘하는 사람을 이게 행장님도 계시지만 행장님도 아마 거의 우리나라 조직으로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명제를 한다. 아니면 뭐 중요한 이제 어떤 거시적 정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 관계된 사람, 과거에 했던 사람 한 10명 정도를 딱 엘리트를 모아서 딱 뽑아서 소위 태스크포스라고 하고 절대 보안을 지키는 걸로 하고 비밀리에 이걸 쫙 작업을 몇 개월 한 다음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제가 딱딱 받은 다음에 발표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비밀을 지키고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IMF 같더니 중요한 일은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옆에 하고 다 알려서 해요. 하다가 초안이 생기면 옆에 부서한테 의견이 뭐냐, 이거 괜찮냐, 법적으로 괜찮으냐, 뭐 의견이 뭐냐 다 받아서 그쪽에서 리뷰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받으면 그 리뷰 받은 걸 보고 이쪽 우리가 지금 피스컬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건데 모니터리 디파트먼트에서 의견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코멘트를 받고 리뷰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컨트롤버지하게 해가지고 장한테 가서 이렇게 컨트롤버지해서 해결 안 된 게 있으니까 네가 장이 결정해달라. 그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식 컬처니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안 하고 이렇게 다 리뷰하면 바깥으로 나갈 텐데 리크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리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걱정하는 것보다 만약 리크가 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하지만 만일에 이걸 다른 데 안 알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만 알고 발표를 했어. 근데 발표를 했는데 그 정책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못됐을 때 그러면 이 중요한 정책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책임을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하면 그냥 태스크포스가 딱 정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 생각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를 했는데 자꾸 10사람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10사람이 성공하면은 모든 크레딧을 갖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다 덤탱이 쓰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가 잘못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다 물어보고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크가 되고 이런 코스트보다는 잘못될 가능성을 줄이는 거가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만 자꾸 리뷰를 하고 이런 철학이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언론 환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어떤 특종이 터졌다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보도했다라는 걸 이렇게 큰 가치를 별로 못 느껴요. 그걸 얼마나 잘 분석했냐 이런 거가 더 우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보도한 거가 그냥 엄청나게 모든 언론사에 그러니까 기자들도 제일 먼저 알라고 그러고 사실 그 제일 먼저 정보를 리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페이버를 받고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걸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페이버를 못 받으니까 리크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 문화도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일수록 인풋을 여러 군데 받아서 쉐어를 하는 게 안 하는 거 되게 좋은 거냐 아니야, 이런 철학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리크, 저가 있는 동안에 리크가 한두 건밖에 안 생겨서 사실 별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쓸 때 그 부서만 쓰지 말고 저는 옆에 부서나 이런 데 다 리뷰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다 보고서에 다 넣어서 하라고 하는데, 문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데 2년 동안 막 하다 보니까 요새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은 코멘트를 누구누구한테 어느 부서에 받아서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공보관, 공보관 저기 계신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에요. 저는 사실 금융위 부위원장을 할 때 금융위 부위원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국회와 언론을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기자분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맡는 부위원장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가판에 좀 잘못된 얘기가 나오거나 좀 섭섭한 얘기가 나오면 가판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가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느꼈어요. 그것도 그 일이 되게 많은 경우. 그럼 평소에 그 가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좋냐? 기자분들과 저녁도 잘 많이 하고, 편집국장하고도 밥도 많이 먹고 이런 일을 해서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짧지만 한 2년간의 금융위원회에 있으면서 부위원장으로 느꼈던 거예요. 근데 IMF를 딱 갔더니 이 회의를 일주일에 총재가 DC 했을 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주요 IMF의 국장이 한 50명 되는데 사실 한 10명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하는 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담 라가르가 한 10몇 명을 국장을 데리고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테이블에 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태 국장이면 제가 한 아시아의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분 정도에 쭉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스커션 하면, 저는 그 얘기만 하지만 다른 사람 또 유럽 국장도 얘기하고 아프리카 국장도 얘기하고 뭐 전략 국장도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저는 그 미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전 세계 앞으로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IMF 있으면서 내가 월급을 안 받고 돈을 주면서라도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회의가 끝날 때 항상 두 디렉터가 맨 마지막에 말을 해요. 한 사람은 리갈 디렉터예요. 법. 그래서 회의 끝에 되면은 나가서 장이 지금 너 얘기 쭉 들었는데 리갈이 문제 없냐? 들은 문제가 있냐?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는 거의 얘기 안 하다가 맨 한두 건에 관해서는 유러피안 디렉터가 디파트먼트 디렉터가 얘기하는 거 법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정말 배려고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를 딱 체크해 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보관이시고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얘기해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뭘 해주냐면, 너 아태 국장 네가 지금 얘기했던 그거는 지금 그거 발표하지 말고 2주 뒤에 마담 라가르가 워싱턴 대학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그 전날 발표해요. 그 전날 발표해야 이게 연결된다. 그 다음에 너 유로피안 디파트먼트 너 하는 거는 3개월 뒤에 애니얼 미팅 때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디파트먼트 너 얘기하는 거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지금 난리가 난 문제인데 네가 그거 발표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미국 의회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IMF 입장이 뭔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결국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딱 들으면서 전체 일어나는 거를 코디네이션을 하고 언제 시퀀스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발표하고, 그래서 이게 공보관의 역할, 이 커뮤니케이션 역할이라는 게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게 우리는 공보관을 뽑으면, 우리 정부에서 공보관을 뽑으면 중요한 회의는 공보관을 안 오거든요. 중요한 회의는 딱 아까 했지만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공보관은 다 끝나고 나면 다 정해지면 이거 발표할 거니까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쯤 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보관이 사실상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IMF는 그 공보관이 중요한 회의는 다 들어와요. 처음부터. 그래서 대충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공보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MD가 출장 가면 중국에 출장 가서 뭐 시진핑을 만난다 뭐 이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당연히 국장이니까 앞에 국장이니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IMF 총재가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만나기 전까지 워싱턴 DC에서 제 역할은 IMF 총재한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무슨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설명할 거는 제 임무예요. 근데 막상 마담 라가드가 이제 시진핑 만나 중국 베이징에 가면 길 안내하고 어디 데려다주고 하는 거는 거기 베이징에 있는 레지던트 오피스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마담 라가드는 누구를 데리고 시진핑을 만나냐면 두 사람을 데리고 만나요.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공보관. 비서실장은 왜 만나요? 그러면 준비된 걸 가지고 시진핑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준비된 거 말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유럽에 대한 얘기가 나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이 비서실장이 막 전화 걸고 막 이래가지고 유러피안 디파트먼트 찾고 그래가지고 답을 탁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건 안태 국장이 찾아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반면에 공보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탁 나오자마자 SNS라든지 언론에 어떤 미팅을 했다는 걸 브리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공보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좀 널널이 많이 남으면 앞에 국장도 데려가지만 기본적으로 아니면 공보관하고 비서실장을 데려가더라고요. 그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라는 거에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우고 시퀀스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와서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 시스템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공보관을 언론기관에 계시는 분을 저희가 모시고 사실 공보관이 저 중요한 회의마다 다 참가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최근에 한국은행의 구조조정 페이퍼, 뭐 교육 문제라든지 박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페이퍼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임팩트가 있다고 느껴주셨던 감사한데 그거에 여러분이 관심 갖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바꿔서 적어도 그 페이퍼를 쓰기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6개월을 준비를 하고 리서치하면 그 한 사람은 우리 공보관이 발표 훈련도 시키고 거기서 키 메시지는 뭔지 디벨롭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처보다 더 임팩트가 있게 가는 이유가 이런 체제를 좀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제가 자꾸 이 특징 이제 비교를 하면 IMF는 무조건 좋고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장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IMF 욕을 하라고 해도 제가 다음에 초대해주시면 2시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걸 뭐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다 나쁘고 IMF는 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안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저희 4대주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다른 거는 인사하고 성격평가인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위 때 성과평가합니다. 성과평가하는데 누구 이제 뭐 일을 얼마나 누가 잘했고 뭐 하는데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지금 굉장히 과장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엔 네가 일을 좀 많이 잘했지만 이번에 좀 기수로 봐서 네 옆에 있는 누가 좀 승진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좀 몰아주자. 몰아주고 너 1년 뒤에는 너 열심히 하고 보상해줄게. 이런 게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IMF 성과평가는 이런 거 얄짤이 없습니다. 그냥 한 거대로 네 이름대로 누가 뭐 했냐 이런 거 해서 하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진짜 성과평가가 그냥 그대로 가고 인정미가 좀 없어요. 그 대신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걸 성과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뒤처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은 엘리트를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그 중에 엘리트를 위에 간부를 뽑을지 일종의 석세션 플랜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누가 나가면 누가 하고 누가 하면 누가 하고 이런 석세션 플랜하고 인재를 개발하는 그걸 이렇게 개발해 널처링한다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멘토링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간부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간부가 정책을 만들고 막 이런 건데 사실은 IMF에 있어서 간부의 역할은 뭐냐면 정책도 하지만 자기 시간에 적어도 한 30% 정도는 휴먼 매니지먼트 했어요. 성과평가를 하니까 너는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해서 그걸로 막 승진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는 왜 일을 잘했니?
너는 왜 일을 못했니? 그걸 하려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사실 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좋지만 일 못했다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못했니? 그럴 때 증거가 없이 얘기하면은 허래스먼트가 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왜 못했는지를 하려면 그때 가만히 있다가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성과평가하는 날 가서 야 너 못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못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반발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야 너 이대로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된다. 너 좀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무슨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1년 내내 그 빌드업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거 그냥 우리처럼 그냥 골고루 나눠가지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가서 너는 뭐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30%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이 뭘 했고 어떤 보고서를 갖고 왔고 그건 좋았고 나빴고 얘는 뭐 옆에 있는 비서하고 좀 사이가 나빠서 인간관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HR 업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R 업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시간을 차지해요. 우리는 대개 간부는 그런 거 안 하고 HR 디파트먼트에 맡겨버리고 뭐 이런 체제에서 누가 좋은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정비가 없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가 굉장히 있어서 이 성과 중심 이런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기로 하고